시아버지 관 앞에서 막내 시동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수, 수고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7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SNS에 글이 올라왔어.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아버지 유산을 형수가 독차지하려 한다. 댓글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7년 동안 붙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통하게 나눠야죠. 자식이 셋이니까 3분의 1씩이 맞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7년 동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적금을 3번 깼어요. 허리디스크가 왔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딱 고맙다. 한 분이 근데 알고 진짜 계셨습니다. 쌈아. 아버님이었어요.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시던 날 밤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내 진짜 딸아.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났을 때 공증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의뢰해 두신 게 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부터 정신이 드실 때마다 몰래 녹음을 해두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서랍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모아둔 봉투가 있었거든요. 영수증이었습니다. 한 장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저는 더 무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적금 통장이었어요. 7년 동안 저희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넣었던 통장입니다. 아버님 병원비로 3번을 깼어요. 둘째 동서가 명절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방 냄새가 좀 나네요. 환기를 자주 시켜드려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으면 어디에 던졌을지 몰라서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지? 저는 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그냥 옆에 있어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온다고. 영수증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생긴다고. 그날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건 제가 45살 때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츠하이머입니다. 초기지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복도 형광등이 유난히 밝았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부셨거든요. 아니면 눈물이 맺혔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해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다 같이 의논하면 뭔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 형제가 셋이었습니다. 큰아들인 제 남편, 그 아래로 둘째 시동생, 막내 시동생, 아버님은 방에 계셨어요. 우리끼리 거실에 앉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둘째 시동생이었어요. 형,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있어. 막내 시동생이 받았습니다. 형이 장남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 형네가 집도 크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았어. 우리가 모시면 되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 시동생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형이야. 우리가 용돈은 보탤게.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조금씩 보낼게. 저는 그날 용돈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때 확실히 해뒀어야 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용돈은 2번 들어오고 끊겼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아버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로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불렀어요. 그때 아버님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누구야? 저였습니다. 7년을 함께 살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버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며느리예요, 아버님. 같이 살아요, 우리. 아버님은 고개를 다시 창밖으로 돌리셨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때는 얼마나 긴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7년은 적금을 3번 깨는 시간이고 허리가 1번 망가지는 시간이고 명절이 7번 오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명절이요. 그래도 그날 밤은 다짐을 했어요. 잘 모시자. 후회 없이 하자. 그 다짐이 저를 7년 동안 버티게 해줬습니다. 첫 해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가끔은 저를 알아보셨거든요. 밥 먹다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순자야.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아버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밥을 드셨거든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때는요. 새벽 3시에 아버님이 방문을 여실 때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가세요, 아버님? 여기에요, 여기. 손을 잡고 다시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았습니다. 낮에 일하고 와야 하니까요. 2년이 지나면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했어요. 처음 그걸 해드릴 때 저는 한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괜찮으세요? 아버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항하시면 덜 아팠을 것 같은데 그냥 순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기저귀 값이 한 달에 12만 원이었습니다. 약값이 18만 원이었어요. 남편 월급에서 30만 원이 먼저 나갔습니다. 시동생들한테서 온 돈은 그 해 딱 2번, 각각 10만 원씩이었어요. 3년째 되던 해에 적금을 처음 깼습니다. 아버님이 폐렴으로 입원하셨거든요. 2주 입원에 본인 부담금이 180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깨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거였거든요. 저희 노후 자금이었어요. 은행 직원분이 해지 사유를 물었습니다. 의료비요. 그렇게만 했어요.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제 허리가 갔습니다. 아버님을 부축하다가 삐끗한 게 시작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닌데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80kg이셨거든요. 집에 와서 파스를 붙이고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 오늘 힘드셨죠? 아버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개면서 혼자 말했어요. 저도 좀 힘들었어요, 오늘. 그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한테만 했어요. 6년째 되던 해 명절이었습니다. 시동생들이 왔어요. 둘째 식구 넷, 막내 식구 셋, 다 합쳐서 7명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전부터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인 채로요. 다들 잘 드셨습니다. 아버님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고는 거실에서 TV를 보셨어요. 설거지는 제가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겠다는 말이 없었어요. 싱크대 앞에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명절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웃으면서요. 7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절이 있습니다. 6년째 되던 해 추석이었어요. 그 전날 밤부터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다듬고 갈비찜 냄비를 올렸어요. 아버님이 주무시는 시간에 해야 했거든요. 낮에는 아버님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새벽 2시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집 안에 가득 찼어요. 저는 부침개를 뒤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몇 명이 오더라. 11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에 시동생들이 왔어요. 둘째 시동생 가족이 먼저 왔고 막내 시동생 가족이 뒤따라 왔습니다. 다들 빈손이 아니었어요. 음료수 한 박스, 과일 한 봉지, 현관에서 건네주고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TV를 켜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어요. TV에서 나오는 소린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린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방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시동생들은 아버님 방에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거든요. 밥상을 차리고 다 같이 앉았습니다. 아버님도 모셔다 드렸어요. 아버님은 아드님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아버님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님은 그냥 수저를 드셨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많이 안 좋아지셨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이 안 좋아지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러셨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 말은 속으로만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였어요. 둘째 동서가 아버님 방 쪽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방 냄새가 좀 나네요. 환기를 자주 시켜드려야 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요. 내려놓지 않았으면 어디에 던졌을지 몰라서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둘째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저녁에 다들 가셨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둘째 시동생이 말했어요. 형수 음식 맛있었어요. 수고했어요. 막내 시동생도 말했습니다. 형수 덕분에 잘 먹고 가요. 저는 웃으면서 조심히 가세요 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나 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손이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멈추면 울 것 같아서요. 7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밥을 잘 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여도 입을 다무셨어요. 억지로 드시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그냥 드시고 싶을 때 드실 수 있게 옆에 있어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버님 방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밥을 떠놓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드시면 좋고 안 드시면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가끔 저를 보셨어요. 누군지는 모르셨지만 보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때는요. 4월 초였습니다. 새벽에 아버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계셨어요. 아버님, 제가 불렀습니다. 아버님 눈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어요. 또렷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버님,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아버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손이 차가웠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있어요. 옆에 있을게요. 아버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고 들것에 아버님을 옮겨드렸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아버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님.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저는 복도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뛰어왔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시동생들이 왔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복도에 들어서면서 말했어요. 형 얼마나 됐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2시간. 둘째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시간이요. 저는 7년이었는데 그 말도 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됐어요.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여러 줄이 관을 달고 계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불렀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가느다란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고맙다.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진짜 딸아. 저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버님 손 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아버님은 그날 새벽에 가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요. 새벽 4시 17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남편이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아버님 손을 한참 잡고 있었어요. 점점 차가워지는 손을요. 그러다가 천천히 손을 내려드렸습니다. 잘 가세요,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복도에 나와서 벽에 기댔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7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례는 3일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잡고 부고를 돌리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부 저와 남편이 했습니다. 시동생들이 왔어요. 둘째 시동생이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형 다 됐네. 수고했어. 저는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다 됐네. 7년 동안 모셨는데 다 됐네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향을 꽂으면서 숨을 한번 골랐어요. 조문객들이 오셨습니다. 시동생들이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음식을 나르고 차를 올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3일 동안요. 밤에는 빈소를 지켰어요. 시동생들은 밤이 되면 장례식장, 숙소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저와 남편만 빈소를 밤새 지켰어요.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자, 내가 있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있을게요. 아버님 옆에 마지막으로 있고 싶었거든요. 우리 둘이 밤새 아버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을 마치고 장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막내 시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형수. 돌아봤더니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수 수고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웃으면서요. 봉투 안을 확인했어요. 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다들 돌아가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SNS에 글이 올라왔어. 저는 핸드폰을 받았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형수가 독차지하려 한다. 좋아요가 23개였어요. 댓글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붙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저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큰 소리가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7년의 값이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아버지 재산 문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아버님 가신 지 이틀이었습니다. 이틀이요. 저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끓고 있던 국을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둘째 시동생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도 계셨네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죠. 자식이 셋이니까 3분의 1씩이 맞잖아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 둘째 시동생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재산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간병비 얘기를 꺼낼 때는 빠듯하다고 하더니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는요. 둘째 시동생이 저를 봤어요. 집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잠깐 듣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제가 장남입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둘째 시동생과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잠깐 후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여보, 나 좀 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았어요. 공정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의뢰해둔 게 이때. 다음 날 저와 남편은 공정사무소에 갔습니다. 담당자분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3년 전에 오셨어요. 치매 판정 받으시기 전에요. 직접 오셔서 의뢰하셨습니다.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들으시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분이 재생 버튼을 누르셨어요. 잠깐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버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목소리였어요. 또렷하고 낮은 그 목소리요. 녹음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말해두고 싶어서 우리 큰며느리 7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아들들한테 미안한 소리 못 들을까봐 내가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재산 얼마 안 되지만 전부 큰아들 내외한테 주고 싶어.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요.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아버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공정사무소 담당자분이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정사무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둘째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 오늘 다 같이 모이자. 아버지 재산 문제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라고 해요. 남편이 시동생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7년 동안 모아둔 상자였어요. 열었습니다.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한 장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해뒀거든요.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것 같아서요. 그날이 왔습니다. 시동생들이 왔어요. 둘째 시동생 부부, 막내 시동생까지
셋이 왔습니다. 그 실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먼저 말했어요. 형, 우리 셋이 자식이잖아. 아버지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공평하지. 막내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지.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저를 봤어요. 형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때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방에서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그 상자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영수증이에요. 꺼내서 탁자 위에 펼쳐 놓았어요. 7년치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기저귀가 7년치 840만 원. 약가 7년치 1260만 원. 야간 간병 도우미 제가 못 간 날만 480만 원. 응급 이송비 12번 240만 원. 입원비 본인 부담금 7년치 1800만 원. 학계 46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제 7년은 포함 안 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 그게 다 영수증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네, 한 장도 안 버렸어요. 둘째 시동생이 헛기침을 했어요. 그거야. 형네가 같이 살았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때 일어섰습니다. 7년 동안 전화 한 통 했어. 명절에 밥 먹고 간 거 기억해. 간병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빠듯하다고 한 거 기억해.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말해두고 싶어서 우리 큰며느리 7년 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재산 전부 큰아들 내외한테 주고 싶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둘째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둘째 동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영수증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어요. 천천히 한 장씩요. 7년이 이 상자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시동생들이 돌아가고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차를 2잔 만들었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서 한 잔을 건넸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웃었어요. 뭐가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다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에 저녁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저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둘이 앉아있는 저녁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많아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둘째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 나 좀 볼 수 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먼저 왔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일어섰어요. 형수,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했어요.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둘째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형수 말대로 할게요. 아버지 뜻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에 오지 않아도 돼요. 둘째 시동생이 저를 봤어요. 억지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오고 싶을 때 오세요. 둘째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에서 나왔어요. 가을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은 크지 않았어요. 작은 땅 한 필지와 통장 잔액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이름으로 정리가 됐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로 가게 좀 손보자. 저는 웃었어요. 가게요. 오래됐잖아. 시설도 낡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요. 짧게 대답했어요. 가게를 손본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컸습니다. 7년 동안 가게에 돈을 못 썼거든요. 아버님 덕분에 처음으로 제 가게에 돈을 쓸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 기일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산소에 갔습니다. 풀을 베고 술을 한 잔 올렸어요. 남편이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게요. 이 사람이랑 오래오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치매가 오기 전부터요. 누가 진짜인지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압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걸요. 7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